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나의 가치를 활용해 내가 주도해 나가는 나만의 직업.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하이브리드 기록으로 나의 성장을 이끌고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하는 기록관리 디자이너 이찬영.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가 되어 왔었죠.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부각으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록 관리로 창직을 이룬 한국기록경영연구소 이찬영 대표와 또 신직업 창직가 협회 이기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기록으로 성장한 개인이 조직과 또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도 믿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기록 관리로 조직과 또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일, 코칭하는 일이 기록 관리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네. 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조직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요. 네. 기록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생산직 현장을 이 아니라 그러면 사무직 환경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는 기록 베이스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네. 기한서를 작성한다든지 품위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모든 일이 이제 기록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특히 이제 직책이 올라갈수록 네. 그런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비록 자기가 기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네. 남의 한 기록들을 검수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일들, 그 이제 임원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한 70%까지도 이제 기록이 중요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록을 잘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낸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요. 기록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원래 하던 일은 어떤 일이세요? 아, 네. 좀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과 좀 다른 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네. 이랜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예. 그때 처음 들어갔더니 이제 바인더, 그러니까 플래너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노트를 한 권씩 주었고요. 네.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승진할 때 네. 그 바인더들을 다 수거해서 그러니까 승진 결정권자가 그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뭐 꼼짝없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강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게 이제 습관화된 것이 제가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기록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콘텐츠를 잡아서 준비해서 책을 출간하고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쩌면은 색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년간의 어떤 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렇죠.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바인더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면 승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예. 기록 관리 디자이너 네. 직업명을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고민이 많았죠. 이따 이제 컨설팅도 해주실 거지만 네네. 나름대로는 이제 고민해서 했는데 기록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또 기록일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기록관리 디자이너 그렇게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네. 네.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고 찾아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국내 1호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비슷한 콘텐츠로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제
네이밍을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록이라든지 네. 관리의 중요성을 다 강조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록은 기록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죠. 기록 자체로서 어떤 효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객관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은 다른 말로 안정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는 구체적으로 치료 효과까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치료 효과. 그런 책들도 있죠. 네네. 그게 이제 기록의 글쓰기의 일차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관리되어질 때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것이 잘 접목이 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도구의 중요성이 또 대두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메모라든지 일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찾아보면 항상 그 힘들 때, 어려울 맞아요. 때, 네. 그럴 때 이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네, 네.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썼던 기억이 네, 네, 나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또 현대 사회에 각박해지면서 네. 더 이런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글쓰기는 이제 감정의 발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죠. 네. 그런 루트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보다 차분하게 자기의 감정을 글로 풀었으면 그 풀었쓰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부터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많이 쓰고 네. 더 스케줄 관리하고 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긴 한데 일기가 죄다 우울한 내용이 있어서 그럴 좀 수도 있죠.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기록들이 정말 잘 관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즘에 나와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디지털 앱 같은 거 사용하고 계세요? 저 이제 도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장점이 많은 수단이지만 그것을 이제 검색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도구적인 측면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이제 15년 있다가 왔고요. 거기서 이제 개인 사업도 했었고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메모 앱도 사용했었고요.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어떤 앱을 사용하셨어요? 중국에서 사용했던 앱이 어떤 건가요? 중국어로 말해도 될까요? 중국어? 알말씀해 주세요.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요다윈 비지라고. 요다윈. 발음 정확하세요. 네. 그 메모 앱인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중국이 참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영어로 풀리고 나라의 경계를 이제 넘어섰을 때는 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사용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에버노트라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제 글로벌 메모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5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도 하시고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앱을 여러 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앱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때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것들을 뭐 다 사용해 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것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검증이 된 앱들을 사용해 보시고 자기에 맞는 것들을 컨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로벌 그 포털 사이트마다 다 그런 앱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뭐 구글에서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원노트라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은 삼성 S노트라는 S노트 저 잘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검증이 된 것들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분산해서 맞아요. 사용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메모 앱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뭐 다이어리도 쓰고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관리가 좀 예.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음. 기록 관리의 큰 원칙의 하나가 네. 그 도구를 통합해서 사용해라, 하나로 사용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노트를 사용하더라도 음.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아. 그 안에 이제 20공 바인더라고 그래서 네. 첨삭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일기장 따로, 그 포켓 메모 따로, 맞아요. 스케줄, 뭐 탁상 카렌더 따로 이렇게 여러 정신이 곳에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어디에 적어놓은지 모르고 그래서 기록을 놓치는 메모를 놓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어디든 같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노트를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모든 기록을 직접 하는 것이 이제 기록 관리의 원칙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메모 앱도 마찬가지죠. 네네. 좀 자기에게 맞는 메모 앱을 발견했으면 그것에 가능하면 기록을 다 집중하는 것이 좋죠. 꼭 필요한 것들은 서드 파티 앱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대. 음. 너무 많은 앱들을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앱들 몇 개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막 30개, 40개 막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요. 네. 네, 그렇죠. 기록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메모 앱들을 막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좀 간추려서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이 시간 관리의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메모 관리의 중요성,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네. 분들이 여쭤볼 것 같아요. 네. 그냥 종이 다이어리에 쓰는 게 좋으냐, 디지털 앱을 관리하는 게 좋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 기존의 이제 노트 관리법과 디지털 메모 앱 관리법은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그래서 뭐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두 개 다 양보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네. 들어서 노트는 예. 노트를 가지고 네. 나오셨는데 이게 제가 평상시에 그냥 쓰시는 네, 거죠?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는 그냥 뭐 아. 특별한 양식 없이 형식 없이 이렇게 하고요. 그냥 줄 노트를 사용하시네요? 네네네. 예. 마인드맵도 그리고 오. 아이디어 초기 어떤 그 구상 단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방식의 기록을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네네. 이제 손쉽게 또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것이 최종 기록 관리 수단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걸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이것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의 중요한 데이터고 이것이 그냥 노트에 묶여서 책장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고민을 하니까 이제 적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디지털 앱. 네, 그걸로 사진. 이제 스캔 방식으로 찍어서 아. 디지털 메모 앱에 같이 보관해요. 그러면 이제 제 필기도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느 아. 때 필요할 때 제가 활용이 되는 거죠. 활용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입력 수단으로서는 이런 노트와 그리고 역시 디지털 방식을 혼용하지만 네. 관리하고 출력, 활용 수단으로서는 디지털 메모 앱을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 2차 가공하고 데이터들을 살려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이제 아이디어 맵이라든지 네, 아이디어를 얻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사님,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네. 기록 관리나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전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리를 하고 내일 할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네. 또 그것도 또 불안하잖아요. 잊어먹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면은 항상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정이 출장이 잤다 보니까 네. 그런 자체를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를 해가지고서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그런 회사 칠판에다가 적어놓으려고 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다시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잘 적용하시고 활용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정말 네. 눈코 뜰 새 없이. 그렇죠. 수면을 몇 시간 주무신다고요? 보통 평균? 네, 한 4시간 이내로 좀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런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기록 관리 아.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스케줄러라든지 이런 네. 거를 잘 못하는 이유가 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답해 주세요? 네. 그게 뭐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데 분명하게 시간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학습 이후에 얻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공부하는 걸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큰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들어가는 시간들, 네. 뭐 메모하고 스케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을 뭐 시간이 없다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을 사용해서 기록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네네. 그게 만약에 그 작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의 기록 관리법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기록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은 분명 시간을 절약하는 도구이고 네. 시간이 사실은 없지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예,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핑계댈 뿐이죠. 사실 뭐 TV 보는 시간 이런 맞아요. 것들만 예, 줄여도. 예,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만 내가 건설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제 기록 관리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더 큰 생산성들을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기록에 대한 가치라든지 네.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상 찾아보면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디지털 앱들도 그렇고. 네. 근데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것이든 네.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그것에 재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시도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연초에 큰맘 먹고 비싼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사죠. 사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꼼꼼히 잘 기록을 하고 또 스케줄 관리를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네. 또 이렇게 책상에 또 맞아요. 꽂혀 있죠, 그냥. 서랍에 이렇게 꽂혀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세월의 흔적들만 먼지들만 쌓여가는 반성하게 그런 되네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네.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재미를 붙인다면 기록에 네.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재미란 것이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옛날 기록한 것들이 현재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활용성을 느끼고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그게 재미와 동의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록들을 해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네.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중학교 때 다이어리 쓰는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친구들끼리 네, 맞아요. 색깔 펜으로 막 네. 쓰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네, 스티커 네. 사진도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 붙이고 이용했을 때 지금도 많이 굉장히 있죠. 재밌었거든요. 디지털 앱들을 좀 사용하다 보면 네. 요즘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년 전 오늘 해가지고 예. 뜨더라고요. 예. 그럼 굉장히 신기해요. 맞아요. 예. 그런 기억들, 경험들을 되돌리다 보면은 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디지털 메모 앱에 그 장점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뭐 네.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뭐 1년 전 일주일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 해서 그 탭을 누르면 그 전에 이제 1년 전 오늘 기록했던 그런 기록물들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게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고 때로는 그게 돈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5년 전에 했던 그런 그 영업 행위나 그런 세일즈 활동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이트를 참고가 얻을 될 수 수도 있고.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활용성들을 좀 계속 개발하시고 활용하시면 네. 기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록이 어떻게 돈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통찰력이라든지 아이디어 맞아요. 얻으면서 활용하면서 돈이 되는 거군요.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에 입사를 하셨고 네. 또 15년 동안 중국에서 IT 업체도 운영을 네.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도 내셨잖아요. 네, 네. 책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네. 네. 기록형 인간이라는 예. 책이네요.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성과 중요성들을 소구하고 네. 개인 성장형 기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인이 개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개인 일기 쓰는 부분, 또 묵상 일기 쓰는 부분, 업무 일지 쓰는 부분, 비전 일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그 오프라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의 어떤 그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았다, 내게 받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그럴 하고, 것 같아요. 예, 기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어. 새롭게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네.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러면 그 자기 개발 성향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읽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 중국에서 사업한 이후에 그럼 예. 그걸 다 관두시고 책을 쓰는데 매진을 하신 건가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아니죠. 제가 이제 아. 한 회사에 이제 사직을 하기 전에 네. 한 1년 정도 네.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네.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물론 뭐 한 일주일 동안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시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했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창직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어떤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직업의 테두리에서 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뭐 앞으로 10년 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내 바람일 뿐이지 그렇죠. 외부 환경이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먼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죠. 그렇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경험이나 그런 현장들은 달랐지만 네.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었고 기록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었고 또 기록 도구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업으로도 연결해 본 적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컨텐츠를 잡아낸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책을 먼저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스스로도 내 메시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단련할 수 있고 맞아요. 정리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년 정도 저녁 퇴근 시간에 준비를 했었고, 짬짬이 준비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출간과 동시에 이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향후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자기 개발서적인 네, 영향도 주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반응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요즘 출판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는 창출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예,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개인 자격으로는 네. 절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 책이라는 이런 그 레퍼런스가 많은 효과들을 발휘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한 것도 책이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창직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준비하는 것이 또 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사님이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본인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회에서는 또 이제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창직의 궤도에 오르신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나요? 뭐 최근에는 그 자체 직업군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40대 되면 나와야 한다. 저도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네. 질문들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이찬영 대표님 같이 새로운 그 직업군을 만들어서 오시는 이제 창직 쪽으로 오시는 게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뭐 창조 경제나 뭐 진로 캠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창직, 뭐 창업 이런 자체가 앞으로는 더 크게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더 큰 시장이고 네. 반응도 뜨거운 편인데 네. 왜 한국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게요. 왜 네. 그랬는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음,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베이스가 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실상 중국 시장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죠. 시장은 분명하게 크지만 네.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따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참 힘든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그 한국 기업에 있는 중국인 직원들 강의를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또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네. 이제 한류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음악이나 컨텐츠죠. 컨텐츠로도 네. 이렇게 많이 가듯이 그러나 강의 컨텐츠는 좀 생소하죠.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중국 시장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약간 저희 나라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만든 후에 그 언어적인 부분이 결국은 문제인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는 본인이 배워서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내 컨텐츠는 중국어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공부해야겠네요. 근데 중국어 어렵잖아요. 네, 중국어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예, 또 예. 수월하게 하셨을 텐데 네. 중국어로 강의를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 있어서요. 어느 분은 예.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 마술 하시는 분인데 마술사신데 네. 이제 그 중국어를 배우세요. 이제 그 마술 쇼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마술이라는 아이템은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쇼잉. 예, 그렇죠. 이제 위주니까. 거의 행위 위주로 네.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쉽게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어느 분은 세무사이시고 네. 이제 그런 세법 강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중국어로 이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또 배우고 있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전문 용어고 좀 예, 어렵겠네요.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을 중국어로 좀 변환하고 강의 스킬만 좀 하고 하면은 개인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접목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구글 뭐 자동 번역기도 나오고 네. 그런 데니까 이제 그런 또 어떤 도구적인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되어져요. 네. 예. 그 강의 컨텐츠를 중국에서 이제 적용을 한다. 네. 이런 것도 트렌드를 잘 읽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사님 사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봤을 때 우리 이천용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컨셉을 좀 잘 잡은 거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최근 트렌드 자체가 좀 필요성을 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그렇죠. 디지털 치매 자체가 보면은 저도 와이프의 뭐 전화번호 자체를 맨 뒤에 자리만 치고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1년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1년에 네. 모든 행동 자체를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록만 했으면은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이걸 갖고 관리,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더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걸 또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찬영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 불편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뭐 글을 쓰고서 뭐 다시 그러니까요. 찾아보기도 그렇고 네. 저도 말 그대로 작성하지만 다시 찾아보기 힘들고 네. 또 온라인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 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 이런 자체를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저녁이라도 꼭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게 좀 장착된다면은 네. 누구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좀 스마트하게 기록 관리를 네. 하는 그런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처음에 스마트한 기록 관리자라고 네. 계획을 하셨다고. 네, 스마트 기록 관리자, 기록 디자이너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정해봤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죠. 보통 소개할 때는 스마트자를 빼죠. 그래서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활용 가능한 기록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요즘에는 신직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스마트라는 단어가 많이 붙이죠.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 네. 네. 그 자체 스마트란 이름이 안 들어가면 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직업도 스마트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아 이거 옛날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최근 트렌드 자체에서도 빅데이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빅데이터. 네, 알리바바에는 마인 회장이 그 한 말이 중요한 이제 IT 시대가 지나고 DT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시스템 이제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기록과 관리가 그렇죠. 쌓이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네. 다 빅데이터 자체가 뭐냐면 기록하는 자체가 다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 갖고 관리, 활용한다고 하면은 회사는 리스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개인들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허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빅데이터 관리를 잘 하면서 미래 먹거리 네.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개인한테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접근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 자사의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빅데이터 센터. 맞아요. 네. 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에 연결시켜서 네. 지금 많은 일들을 현재도 해나가고 있고 네. 앞으로도 해나가잖아요. 그것이 예. 이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냐 하면 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일자리 감소 현상이잖아요.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 생길 일자리보다 없어진 일자리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들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그냥 경기 회복의 문제가 아니고 하강 상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속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취업난은 계속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예견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참 무서운데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화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해봤을 때 저는 네, 네. 제가 뭐 기록 관리 디자이너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축적하고 방향성 있는 데이터요. 그냥 뭐 보고 듣는 거 다 축적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려면 네. 앞으로 구글 글래스 하나만 쓰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방향성 있는 데이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내 비전에 방향을 맞춘 그런 클리핑, 그 다음에 내부 어떤 그 내 삶의 기록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축적해 나가고 그것을 편집, 융합, 통섭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창직 활동이고 이것이 내 먹거리가 되고 내 콘텐츠, 그렇죠. 내 책, 내 이론, 내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돈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 나만의 빅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네. 같은 경우는 기록은 열심히 했는데 잘 네. 찾아보거나 관리를 참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 세세한 기록들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뭐 그쵸?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기록 관리 에피소드요. 네네. 네.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제 네. 책장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록물이 바인더 형태로 한 50권이 이렇게 50건이 오, 굉장히 많네요.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네. 마치 누가 오면은 이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책장에 거실의 책장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앨범을 좀 보여준다면 그래요? 대표님은 이제 그런 바인더들을 보여주면 네, 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하나는 좀 대견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대견하고 뿌듯했던 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들 네. 중국에서 사업을 했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그랬겠네요. 네, 그런 순간들이 이제 없잖아 있었는데 그때마다 더 기록에 집중했었고 더 많은 분량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록이 저를 버티게 했고 음. 또 견디게 했고 세워왔더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참 네.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뿌듯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네. 기록이 그냥 책장에 박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활용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진짜 박제돼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록의 어. 어떤 분들은 일부 어떤 분들은 기록의 배신감, 좌절감 뭐 그런 단어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현재 나와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럼요. 해서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디지털 기록 관리 도구들을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네. 접목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업무일지들을 작성을 했었고요. 제 개인 삶의 기록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무일지를 저는 막 그냥 형식 없이 네, 막 네. 적거든요. 사진도 첨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메일 온 것들 복사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네, 네. 그런 식으로 막 기록을 해나가요. 예. 이제 고객과 전화할 때도 그것도 기록하세요? 키워드 방식으로 기록을 아. 해요. 그리고 시간 스탬프, 시간 적고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한 10페이지가 될 때도 있어요. 네. 하루 기록이. 하루 일과가요? 사진 들어가니까 아. 네, 샘플 뭐 양식지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만약에 제가 노트에 기록했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이제 활용성에 뒤치다 보니까 네. 좀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메모앱은 중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네. 정광석화 같은 검색이거든요. 그렇죠. 예, 키워드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갔지만 몇 개월이 흘렀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딱 그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실제로 그렇죠. 이제 한 6개월 전에 그 전화 통화하면서 기록했던 그 네네. 키워드들의 덕을 본 적이 있었는데 통화하다가 직원이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직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본인이 했던 얘기도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럼 정말 답답하죠. 그때 이제 저는 바로 기록을 검색을 해놨으니까. 하죠. 예. 검색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키워드만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상대방은 깜짝 놀라겠죠. 예, 예. 상대방이 진짜 KO 당했네요. 네.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끌어낸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기록이 이렇게 미래의 나를 만들기도 하고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사님이 봤을 때 정말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어차피 인트라넷이라는 자체가 있었어요, 예전부터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공유의 시대잖아요. 그럼요. SNS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저 또한 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그 정보를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공유 자체에서 뭐냐면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펑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기록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서 그걸 갖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관리로 가는 거고요. 네. 최근 트렌드에서 또 보면은 그 집사, 외국에서는 집사 그런 교육원이라는 게 집사요? 집사라고 해서 어. 이제 상위 아주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네. 이제 도와주는 이제 집사. 우리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네네. 자체가 만화에 나오는 한국에서도 조만간 배트맨 시행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배트맨.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사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록 일정 관리를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국내에서도 물론 비서분들도 하고 계시고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 다 하시지만 이 자체가 이제 누구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공유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본인이 만든 기록을 공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 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나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이제 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제 공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스피릿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좋은 컨텐츠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 이제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기업 차원에서 보면 네. 더욱더 중요하죠.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그런 공유 협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정신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그런 공유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이제 제공하고 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요. 요즘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에버노트 같은 것도 네. 그냥 뭐 무료로 공유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듣기에 좀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떻게 뭐 어떤 있을까요? 팁 지금 자체 보면은 지금 현재 이찬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자체에서 공유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자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오픈 소스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자체를 뭐 가족으로 나누든지 회사로 나누든지 개인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할 때 세분화? 세분화할 때 아, 나한테 가장 맞는 시스템을 좀 찾는 게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또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어떤 게 맞는지 그런 걸 찾는 게 관리 디자이너, 기록 관리 디자이너가 네.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예. 됩니다. 이사님 근데 우리 이찬영 대표님이 네.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고 네. 직업명을 정하셨잖아요. 이 직업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사실은 좀 솔직하게.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오피스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부드럽고 쉽게 다가와야 하는데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는 자체 이름만 갖고 보면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요. 예, 조금 네.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를 좀 완화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능률 관리 디자이너, 능률 관리 디자이너. 네,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순화한다면은 아. 범위를 넓혀서 네, 범위 자체를 넓혀서 아. 능률 관리 안에 시간 관리나 뭐 기록 관리 이런 식으로 더 나눠주면 세분화시킨다면 훨씬 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끄떡끄떡 하셨는데 그렇게 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진짜 네.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다고는 하지만 저도 역시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딱딱하고 느낌을 사무적인 이미지. 가졌고요. 그러나 좀 더 나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좋은 컨설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은 새로운 직업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해외에서 무조건 성공한 사례를 해외 사례. 네,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 성공한 사례. 네,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한국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국적 사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확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네, 확산성이라는 자체는 재미있어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비용이 안 들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렵네요. 네, 비용이 안 들고 확산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펀이에요. 펀, 즐거워야 돼요. 펀 그럼요. 그리고 이지, 쉬워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찾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세계 월드적으로 좀 해외에서 성공한 게 있어야 하고 또 국내 사고에 맞고 또 확산성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식의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 것 같고 사업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사님. 네. 지금 자체 보면은 그 이찬영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컨셉이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교육 자체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라이센스 문제거든요. 아, 네, 확산성에서 라이센스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도 이제 직능원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 자체도 좀 접근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체에서 좀 수익화 모델에서는 평생교육원 그리고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뭐 롯데마트 대형 거기 자체에서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원들에서는 분명히 이런 기록 관리, 학원 실장, 상담 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간편하고 확실하게 학생들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록 관리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그 자체는 충분히 수익화 모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좀 나눠서 코치 과정을 양성한다던가 네.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예. 단계를 나눴을 때 1단계에서는 가정이나 뭐 간단한 거를 할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면은 2단계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관리자 모드로 해서 일단 어떻게 급수를 나눠서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나눠놔야 좀 사람들이 그렇죠.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이건 전문화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 컨텐츠를 잡았고 이 분야로 이제 새로운 직업일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2차 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좀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넓히고 더 깊이 있게 구성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개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쪽에 접목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네. 접목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 진짜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네. 쉽게 흘러가진 않았고 갈 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그렇지만 창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배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창직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아까 이기훈 대표님께서 음. 창직하는 어떤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잘 접목해서 국내에 이제 접목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일반적이고 평범한 상황은 자기의 직업의 현장에서 메시지를 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서 새로운 좀 변형을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10년, 20년 그 노하우, 그 경험들이 곧 이제 내 재산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보면은 그 기록 관리라는 그 포인트로 그 현재의 직업들을 좀 더 아름답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네, 생각되고요. 그럼요. 열심히 잘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그것들을 잘 축적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직업 현장에서 또 많이 시도를 해보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고요. 그 예. 아이디어가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럼요.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의 노하우가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가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창직 시장에 뛰어들어서 또 거기서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더 안전하고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갔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이제 진로 캠프나 창업 캠프에 가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를 손을 들어라 하면은 약 70% 이상의 손을 그렇죠.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인기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10년 후에 현재 있는 직업 중에 약 30%가 사라지고 15년 후에는 50%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고 영원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체에서 내가 잘하는 직장, 직업 그리고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같이 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큽니다. 이사님 직업이 몇 개라고요? 현재까지는 6개 정도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쉬운가요? 직업을 만드는 일이 좀 어렵지 않다라는 희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틀을 깨면은 되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체가 크로스오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체가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 하나만 붙잡으면 평생 그걸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변화하는 자체에서 속도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없는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좀 찾았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라고 하잖아요. 저도 얼핏 떠오르는 게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네.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그 메모가 좀 사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벽에 부딪힌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해보고 메모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기록경영연구소 이찬현 대표, 신직업 창직가 협회 이기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서종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창직과 기업의 역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이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창직 마인드 교육에 나서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교육은 상위 5%와 그 나머지 95%의 평범한 학생들로 구분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육 차원에서 상위 5%에 속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95%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교육의 그 방향과 패턴을 본다면 영재교육 상위 5%를 발굴하고 그 상위 5% 중심으로 교육이 더 특화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평범한 95%는 버렸다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이고요.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다. 이 정도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쪽, 스웨덴 쪽의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교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교육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영재라고 하는 상위 5%를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국가가 케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저희 나라와 거의 반대죠. 핀란드는 교육의 중심 정책이 여기 평범한 95%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국가 교육의 중심이고요. 나머지 정말 뛰어난 5%에 대해서는 크게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교육 전문가들은 영재라고 칭할 수 있는 저 5%를 어떻게 하면 국가가 손실 없이 이끌어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저게 저 지역, 그 나라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러운 거죠. 덴마크에서는 애프터스콜레라고 하는 독특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14세부터 18세에 이르는 청년 어린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애프터스콜레라고 하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도입해야 됩니다. 애프터스콜레라고 하는 것은 덴마크가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 평범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1년 동안 직업을 경험해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와 국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 애프터스콜레가 덴마크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저 그룹이 학생 한 명당 12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사는 별도로 있고요. 학부모도 애프터스콜레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전문가 그룹과 담당 교사와 그다음에 학부모 이 3주체가 학생 한 명을 위해서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이나 제공한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은 한번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했다고 해서 그걸로 1년을 버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경험을 한 뒤에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컨설턴트들이 너는 이거보다 이 직업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조언을 받으면 그 사이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95%가 덴마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고 대학생은 무려 120만 원이나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학생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저들에게 창직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창조 경제가 싹 트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히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영악하리만큼 세상이 굴러가는 그 원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과 과를 뭘로 정했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학과 학과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상위 5%에 남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해마다 수백 개의 새로운 직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이과만 가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한 과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학과를 가면 평생 먹고 산다 했습니다. 무슨 과겠습니까?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들이 다 컴퓨터공학과죠. 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교를 선택할 때 컴퓨터공학과가 그 정도의 인기의 학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학과 선택이 20년도 채 버티지 못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러면 지금 색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과연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가에만 고민이 집중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을 만들 것인가 고민의 질을 다르게 화두를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는 창조적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환경과 창조적인 경험과 창조적인 맥락이 함께 이루어질 때, 동시에 작용할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능력,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그 증명서를 태그처럼 붙여서 회사에 입사 지원서로 내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과연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된 새로운 직업을 먼저 고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처럼 최근에 한국에서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점점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이 먼저 나서지 않죠. 미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기업이 자기 기업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교육을 함께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이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를 배우고 그걸 경험하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지 말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나의 재능에, 나의 특기에 가장 맞을 것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창직 교육, 스스로 새로운 직종을 찾아내는 교육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실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창직 마인드 교육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나서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비교 불가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창직. 아마도 창직은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